이번에 마이클 세일러가 딱 한 문장을 올렸습니다. 주황색 점은 이야기의 일부만 말을 해준다.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 짧은 한 줄에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죠. 지난 6년 동안 이 차트가 올라오게 되면요, 다음 날에는 매수 소식이 따라오곤 했습니다. 근데 바로 지난주에 마찬가지였어요. 이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는요, 회사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럼 이 문장은 다시 매수하겠다는 예고인 건지, 아니면 또 전혀 다른 이야기인지, 아니면 또 대량 매도가 나올지, 여기에 따른 정답은 오늘 밤이나 공식 서류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문장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 일요일에도 세일러는 똑같이 차트를 올렸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다, 이런 문구랑 함께요. 다들 이번에도 매수했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다음날 나온 공시, 그러니까 회사가 중요한 일을 감독당국의 공식 문서로 알리는 보고서에서는 정반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도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것도 무려 3,500개를 넘게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로 따져봤을 때 3,300억이 넘어가는 규모인데 역사상 가장 큰 회사 매도였었고요. 절대 안 판다는 회사가 가장 크게 매도를 해버린 겁니다. 이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마음이 철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팔았을까요? 그 내용을 뜯어보면 더 이상해집니다. 6월달 마지막 이틀 동안 1,300개를 팔았고 7월 첫 주에만 2,200개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매도한 가격은 원화로 따져봤을 때 9,100만원 라인, 그리고 9,300만원 라인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사모은 평균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1억이 넘어갑니다. 무려 1억 1,500만원인데 한 개당 2천만원 넘게 손해를 확정하면서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 시점은 최근에 가격이 바닥을 찍던 이런 구간에서 역사상 가장 큰 물량을 매도해버렸다는 거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비트코인 강세론자가 하필 바닥 근처에서 손해를 보면서 팔았다. 뭔가 앞뒤가 정말 안 맞아 보이죠. 근데 공시에 적힌 매도 이유를 보면은 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배당이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매수할 돈을 마련하려고 우선주라는 것들을 많이 발행을 했는데요. 우선주는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자한테 돈을 받는 대신에 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배당금에 꼬박꼬박 주기로 약속한 주식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어떨까요? 다달이 나가는 월세 같은 고정 지출인 셈이겠죠. 이번에 그 배당 날짜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회사는 비트코인을 매도한 돈으로서 우선주 5종류의 배당을 전부 다 치렀고요. 배당을 미리 끌어다 썼던 비상금, 그러니까 준비금도 약 3조 9천억 정도 수준으로 다시 채워놨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시에 적힌 내용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 매도는 사실상 시세를 보고 판 게 아니에요. 달력을 보고 매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배당 날짜는 비트코인 가격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 바로 다음 장면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가격 판단으로 판 게 아니라면 이 매도는 회사가 비트코인 앞날을 나쁘게 본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냥 정해진 지출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만 시장이 놀란 지점은 따로 있는데, 이 매수만 하던 회사가 이제 매도할 수 있는 회사가 됐다는 사실 그 자체겠죠. 얼마 전 영상에서 JP모건이 경고했던 장면이 바로 이거였는데, 그게 실제로 벌어진 첫 번째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눈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가겠죠. 매도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는 뭘 할 것인가? 딱 그 타이밍에 어젯밤 그 문장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주황색 점은 이야기의 일부만 말을 해준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문장을 제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차트에는 매수한 기록만 찍혀요. 매도 기록은 찍히지 않습니다. 배당을 낸 것도 비상금을 쓴 것도 안 보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수입만 적고 지출은 안 적는 가계부인 건데, 그러니까 저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자면 이 차트만 봐서는 우리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부 다 알 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6년 동안 회사의 상징이던 차트가 이제는 회사를 전부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들, 세일러 스스로 인정한 문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해석이 갈립니다. 다시 매수했다는 예고로 읽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점 바깥에서 벌어진 일, 그러니까 매도나 배당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이 차트 다음날 매도 발표가 나왔으니까 차트가 곧 매수라는 공식도 이미 한번 깨진 상황이고요. 다만 확실한 게 하나 있죠. 정답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스트래티지 측에서 거래가 있으면 보통 미국 월요일에 공시를 내죠.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인데, 그 서류가 열리는 순간 이 한 문장의 정답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그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꼭 같이 보셔야 될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같은 주에 전혀 다른 곳에서 또 하나의 기록이 찍혔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록을 겹쳐보시면 이야기의 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이번엔 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비트코인 한 개로 금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재는 지표가 있는데, 비트코인 대 금 비율이라고 불립니다. 온스는 금 무게 단위인데요. 한 온스가 약 31g이래요. 요즘에 이 비율이 16온스 안팎까지 내려왔습니다. 온스는 금 무게 단위인데요. 한 온스가 약 31g입니다. 근데 이 비율의 오랜 평균은 63온스 정도였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 비트코인 한 개로 금 63온스를 바꿀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16온스밖에 못 바꾼다는 얘기겠죠. 무려 4분의 1 수준 토막이 났다라는 건데, 이유는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지난 2년 사이 금값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고,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가지고 3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벌어진 정도를 통계로 재봤더니 숫자가 하나 나왔죠. 근데 이 숫자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표준 편차라는 통계잣대로 마이너스 1.81, 쉽게 말씀드려서 오랜 흐름에서 평소보다 얼마나 아래로 처졌는지를 재는 자인데요. 2010년 이후에 16년 동안 비트코인이 금 앞에서 이렇게까지도 저렴해진 적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비트코인 약세 구간이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FTX 사태보다도 더해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 지표가 바닥 근처까지 갔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찾아보니까 4번이 나왔습니다. 2015년 약세장 바닥, 2018년에서 2019년 이어진 긴 겨울,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폭락,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2022년 FTX 파산 사태. 이 네 자리엔 공통점이 전부 다 존재했는데 전부 다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마저 손을 들던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 항복을 재는 지표가요, 16년 만에 최저를 찍은 바로 그 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절대 안 파는 손이 처음으로 크게 매도해버렸죠. 이 과거에는 항복이 숫자로만 보였었다면은 이번엔 실제 사건으로 찍힌 셈입니다. 그럼 역사는 이 자리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 번은 이 신호 뒤에 비트코인이 몇 년에 걸쳐가지고 660% 넘게 상승했고, 이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자면 660%는 사실상 단 한 번뿐인 사례입니다. 이런 비율 신호들을 여러 번 모아서 평균을 낸 집계로는요, 신호가 완성된 뒤에 평균 160%가량 올랐다는 자료가 존재하고 있고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겠지만 지금 시장이 이 자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 겹쳐봤을 때 이 숫자들이 더 기묘해집니다. 폴리마켓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진짜 돈을 걸고 미래를 맞추는 베팅 사이트죠. 올해 최고 성과 자산이 뭐가 될지를 놓고 S&P 500이 될 것이다, 미국 대표 주가 지수의 71%, 그리고 금에는 20%가 걸려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3%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13명만 비트코인에 베팅을 걸었다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역사적인 비관이 똑같은 자리에 겹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관의 반대쪽에선 유명한 투자자가 한 명 있죠. 바로 캐시우드입니다.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죠. 미국의 펀드 매니저인데, 캐시우드는 이 비율이 과거 2번의 큰 바닥보다는 위에서 버티고 있다는 점들을 짚으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금이 내려오는 양쪽의 금과 비트코인의 격차가 좁혀지는 그림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반대 의견도 많이 존재해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애초에 금 같은 자산이 아니라 그냥 위험한 투자 상품일 뿐이라면은 이 비율은 평균적으로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표의 진짜 질문은 바로 얼마나 저렴해지느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아직도 금과 같은 부류의 자산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흥미롭게도 이 질문에 대한 표 한 장이 바로 오늘 밤 공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담아놓은 회사 금고가 있죠. 그리고 그 금고가 배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열렸어요. 근데 그 금고에 비트코인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면 어떨까요? 적어도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여전히 아껴둘 자산으로 취급한다는 표시가 될 겁니다. 반대로 금고에서 또 꺼낸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밤 공시의 경우의 수를 3가지로 정리드려보자면은, 먼저 첫 번째, 이 주황색 점이 하나 더 찍히는 경우의 수입니다. 작게라도 다시 샀다면은 지난주에 사상 최대 매도는 방향성을 튼 게 아니라 배당을 내려고 잠깐 금고를 연 것이었다는 이 회사의 공식적인 답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팔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회사가 비트코인을 현금처럼 꺼내 쓰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사에 남아있는 매각 한도 약 1조 9천억 정도가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이걸 지켜보셔야 되는 국면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시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지난주에 사지도 팔지도 않고 지켜봤다는 세 번째 답이 되겠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데 왜 리플은 상승하지 못할까? 다른 투자 자산은 좋은데 왜 내 코인만 상승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만 그런 생각들이요, 스트레스로 변질된다? 그럼 이 투자 자체가 힘들어지고 오히려 반대로 시장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리플이 600원, 700원이던 시절, 이때 단기간에 5,000원 가까이 상승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후에 긴 조정 구간, 그리고 횡보 구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점은 왜 상승을 안 하느냐? 여기에 따른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여기에 따른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시장을 원망하는 시간보다도 시장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번에 마이클 세일러가 트윗을 하나 올립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다라고요. 지난 몇 년 동안요, 이 트윗이 올라온 다음날 어김없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이번에 그걸 기다렸죠. 근데 다음날 공개된 서류에서는 정반대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창사 이래 가장 큰 매도, 절대 팔지 않는다던 회사가 손해를 확정하면서까지 또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가 왜 팔았는지, 그리고 같은 날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 장부들을 끝까지 열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반년 동안 계속 하락만 했던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슬슬 바닥 신호도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진하게요. 먼저 첫 번째로 실현 손익 비율이라는 지표가 4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졌고요. 사람들이 코인을 팔 때 이득을 보고 파는지 손해를 보고 파는지 이걸 비율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은 손해를 감수하고 던지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이 지표가 이만큼 눌린 뒤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회복이 따라왔던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어서 두 번째, 이 글래스노드라는 데이터 회사에 따르면은 전체 비트코인 절반이 넘는 물량들 지금 매수한 가격보다 더 낮은 손실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일들이고 과거에는 큰 바닥 근처에서나 보이던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격이 200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죠. 지난 4년치 가격의 평균을 이은 선인데요. 2015년 그리고 2018년 이 약세장의 최종 바닥은 전부 다 이 선에서 끝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신호는 바닥을 가리키는데 왜 가격은 자꾸 미끄러졌을까요? 6월달 장부를 펼쳐보면 숫자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그러니까 주식 계좌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에서 6월 한 달 동안 5조 7천억이 빠져나갔고요. 이 상품이 세상에 나온 뒤로 최악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번스타인이라는 투자은행은 기관이 들어온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 더 길고 완만하게 간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지금 이 사이클의 가을일 뿐이다. 4년 주기는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부가 나지 않은 논쟁들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공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제3의 답을 던졌습니다. 바로 스트래티지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상장사로서 지금도 84만 개 넘게 가지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가 미국의 감독 당국에 내는 공식 신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3,500개를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돈으로는 약 3천억 원 규모인데 이 회사가 사모은 평균 단가가 1억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손실을 확정하면서까지도 매도한 겁니다. 한 달 전에 32개를 팔았을 때만 해도 다들 상징적인 일로 넘겼었는데요.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100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팔았을까요? 그 정답은 배당입니다. 지금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살 돈을 모으려고 우선주라는 걸 잔뜩 발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우선주는 투자자에게 이자처럼 배당을 꼬박꼬박 챙겨줘야 되는 주식이고 근데 문제는 그 배당을 비트코인이 아니라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 해에 나가야 될 배당이 2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는데 이 회사의 원래 본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어림도 없는 액수죠. 예전 같았으면 자기 주식들 비싸게 팔아서 그 현금을 마련했었고 근데 주가에 붙어있던 웃돈이 꺼지면서 그 길이 막혔고요. 실제로 이번에는 새로운 주식을 한 주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아예 최대 1조 7,500억까지도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만들어뒀고요. 이번에 매도한 것도 그 한도는 거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집을 사려고 매달 이자를 내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집값이 내려간 지금은 이자를 내려고 집을 방 한 칸씩 한 칸씩 떼어 파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두고 JP모건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사는 쪽이면서 동시에 파는 쪽이 될 수가 있다. 시장에 양방향 위험이 생겼다라고요. 물론 여기서 반론도 존재는 하는데요. 번스타인 측에서 재무구조상 강제로 쏟아낼 일은 없다라고 보고 실제로 이 회사가 올해 사들인 비트코인만 17만 개가 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 하락장의 매도자는 채굴자랑 겁먹은 개인이었죠. 이번 하락장에서는 현금 배당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회사라는 과거 사이클에는 전혀 없었던 매도자가 하나 추가된 겁니다. 이런 비트코인 메인 모델을 쓰는 상장사가 지금 전 세계에 197곳이고요. 말 그대로 신호는 바닥인데 가격이 자꾸 미끄러지는 이유들 그 퍼즐의 한 조각이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참고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만 장부상으로 11조 6천억에 가까운 코인 평가 손실을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어요. 정말 엄청난 손실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면 코인 시장 더 폭락할 것 같고 정말 무서운 얘기들인데 근데 또 같은 날 정반대편 편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이야기의 결이 달라집니다. 이번 스트래티지가 사상 최대 매도를 공시한 바로 그 월요일 리플은 유럽에서 미카 최종 인가를 받았습니다. 유럽연합이 코인 회사에 내주는 정식적인 영업 자격증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던 그 소식입니다. 같은 날 한쪽 자산의 기관 서사에는 균열을 갖고 다른 쪽 자산의 기관 서사에는 도장이 찍힌 셈이겠죠. 그리고 지금 돈의 흐름을 보면 더 또렷해집니다. 최근에 8주일 동안 비트코인 ETF에서 약 10조 8천억 정도가 빠져나갔는데요. 근데 코인글렛의 집계상 같은 기간 XRP 현물 ETF에서는 돈이 빠져나간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지난주까지 9주 연속 순유입이었었고 출시 이후에 쌓인 돈은 약 2조 원입니다. 지금 사상 최대로 돈이 빠져나가던 그 달에도 이 상품에서는 매일매일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코인을 더 이상 한 덩어리로 보지 않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재무 레버리지가 얽힌 재산이랑 규제 도장이 하나씩 찍혀가는 재산들 갈라가지고 따로 값을 매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수자가 매도자로 돌아선 바로 그 주에 XRP 쪽 장부에서는 유출이라는 글자가 한 번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나온 숫자들을 한 줄로 세어봤을 때 제 눈에는 이 그림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올해 4분기, 그러니까 10월달에서 12월 사이에 바닥을 다지는 시나리오인데요.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실현 손익 비율이랑 손실 물량 역전, 그리고 200주선까지도 과거에 큰 바닥에서 나왔던 신호들이 지금 또 같은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만 이 배당 기계의 매도 한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공기가 빠지는 것처럼 출렁이는 이런 급락들 더 나올 수 있겠죠. 이 변동성 장세에도 바닥이 한 점이 아니라요, 구간으로서 바닥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변수가 중요하죠. 지금 미국 코인 기본법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이 74%였는데요. 지금 48%까지 내려왔고, 이 8월 달에 통과될지도 미지수라는 발표까지 나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무산되면은 오히려 하락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특정 가격을 집으시기보다는요, 오히려 여러 가지 매지 구간을 나누셔가지고 지켜보는 관점이 안전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이번 달 28일 미국 연준 금리 FOMC 회의, 그리고 8월달 휴회 전에 클래리티 표결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주봉이 8,800만 원 바닥선을 200주선 이평선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XRP 현물 ETF 연속 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인지,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크하면서 후속 영상이나 리플 XRP 정보 커뮤니티 통해서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입니다. 결국에 절대 팔지 않는다던 스트래티지가 배당 때문에 손실을 확정하면서 사상 최대로 비트코인 매도했죠. 이번 하락장에서는 과거 사이클에 없었던 새로운 매도자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ETF에서 10조 원 넘게 빠지는 동안에 XRP ETF에서는 유출일 하나 없이도 9주 연속 돈이 들어오면서 기관 자금이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옮겨가고 있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다만 그 유입의 크기가 아직까지 작기 때문에요, 온체인 바닥 신호들과 함께 4분기 바닥 구간들 이 분할의 눈으로 지켜보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합리적이겠죠. 결국에 XRP로 들어오는 기관 돈이 신호에서 엔진으로 바뀌는 기준선 월 4,200억 원, 그 선을 처음 넘는 달이 오면은 가격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조건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리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요, 리플이 좋은 코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투자에 도움이 되는 리플을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투자를 시작한 이유들, 스트레스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적당히 올랐을 때 수익 실현하고 다시 좋은 가격에서 모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스쳐 지나간 수백 수십 퍼센트 수익은 결국에 팔지 못하셨다면 내 수익이 아니겠죠.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가장 좋았던 시기에 4,850원 부근 분할 매도를 안 내렸던 이유, 같은 이유예요. 수익 실현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습관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이었죠. 미국의 연준 의장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경쟁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 그 당시 파월을 골랐는데요, 여기서 밀려난 남자는 조용히 그 무대 뒤로 사라졌죠.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 그 남자가 파월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력서에서는 전직 연준이사 말고 낯선 한 줄이 더 있었는데요, 코인회사에 직접적으로 투자했던 사람, 코인을 담아봤던 최초의 연준의장, 바로 내일 밤 처음으로 의회 증인석에 앉게 됩니다.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솔직한 말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XRP가 요즘에 힘이 정말 없죠. 시세는 작년 고점 대비했을 때 여전히 3분의 1 수준으로 반의 반토막이 났고, 지난주에는 더 아픈 숫자도 나왔습니다. 이 트레이딩 뷰 집계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미국 XRP 현물 ETF에서 하루에 무려 11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3월달 이후로 가장 큰 하루 유출이었었는데, 그동안 XRP 현물 ETF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이 두 개랑 다르게 오히려 9주 연속 계속해서 순유입 자금 행진이 이어섰습니다. 근데 이번에 순유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장이 움츠러든 데일수록 뉴스 하나하나가 유독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달력은 진짜로 중요하고, 지금부터 그 달력들 한 장씩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핵심 일정 중에 내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루 남았죠. 한국 시간 기준 밤 9시 반에 미국의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투자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력한 변동성을 촉발하고 있는데, CPI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사람들의 장바구니 물가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90분 뒤 밤 11시
아까 그 남자가 하원 증인석에 앉게 됩니다. 수요일 밤도 비슷하게 흘러가요. 밤 9시 반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 장바구니에 오기 전 단계, 그러니까 공장과 도매 쪽 물가입니다. 그리고 그날 같은 경우는 상원 출석까지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목요일 새벽 3시에는 연준의 베이지 부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연준이 미국 곳곳의 경기를 살펴가지고 정리한 관찰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목요일 오전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까지도 잡혀 있습니다. 이 빽빽한 일정표에서 다들 화요일 밤 9시 반 물가 숫자 하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그 90분 뒤 장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이유가 뭔지 알려면은 이 사람을 먼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현재 미국 연준 의장 케빈 워시입니다. 지난 5월달 상원 인준을 거쳐가지고 연준 의장이 됐죠. 표결은 54대 45였었고요. 이번 CNBC 보도에 따르면은 현대 연준 역사에서 가장 표차가 적었던 가장 시끄러운 이전이었습니다. 임기는 2030년까지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특별한 거는 표차가 아닙니다. 인준 전에 낸 재산 공시가 화제가 됐어요. 이 코인데스크 측에서 그 서류를 뜯어봤는데요. 비트코인 결제 스타트업, 코인지수 운영회사, 스테이블코인 회사까지도 여러 가지 10여 개에 달하는 코인 관련 기업들의 지분이 들어있었고요. 물론 연준의 윤리 규정에 따라가지고 취임 전 전부 다 정리하기로 했지만요. 발언까지도 남다릅니다. 비트코인을 40대 아래 세대의 새로운 금이라고 불렀고요. 정책을 감시하는 경찰관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공시 서류, 외신 인터뷰 그대로 남아있는 기록들인데 역대 어느 연준 의장도 이런 이력으로 그 자리에 앉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코인 시장이 무조건 좋은 거냐? 여기서부터 얘기가 꼬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은 코인에 밝은데 정책은 차갑게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열렸던 그 첫 번째 회의에서도요. 연준은 금리를 3.5에서 3.75% 사이로 묶어버렸죠. 미국 물가 목표인 2%를 한참 웃돌고 있기 때문인 거고 여기까지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점도표가 상당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금리 인상 쪽으로 점도표가 돌아섰다라는 거고 여기서 점도표 같은 경우는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디로 갈 거냐 점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표입니다. 근데 그 점들이 내리는 쪽이 아닙니다. 올리는 쪽을 가리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미리 방향성을 알려주던 예고 문구들 포워드 가이던스도 전부 다 없앴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을 안 해주겠다는 건데 근데 그 직후에 변수가 터졌죠. 미국의 6월 고용이 5만 7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예상보다 한참 밑돌았습니다. 그 전달 숫자도 아래로 고쳐졌고요. 물가는 뜨거운데 고용은 식어가는 상황이 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금리 회의는 7월 28일, 29일인데 그 회의의 저울에 올라갈 추가 바로 내일 밤 CPI가 중요해집니다. 물가가 식은 걸로 나오게 된다? 그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겠죠? 시장에 돈이 다시 한번 도는 쪽으로 물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존재하고요. 또 반대로 뜨겁게 나온다? 그럼 케빈 워시의 차가운 표정은 더 굳어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미국 연준에는요. 마스터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미국 연준에 직접적으로 트는 계좌인데 지금까지 코인 회사들은 이 계좌가 없어가지고 돈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은행을 끼워야 됐어요. 말씀드리자면은 새 들어 사는 처지였던 거죠. 근데 크립토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거래소 크라켄의 은행 자회사가 코인업계 최초로 이 마스터 계좌를 따냈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한 방에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앞에 줄을 선 회사들이 있죠. 서클, 크립토닷컴, 그리고 리플, XRP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은행 인가까지도 조건부로 받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계좌가 사실상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이겠고 이런 상황에서 그 문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 연준입니다. 내일 밤에 증인석에 앉아가지고 의원들 질문에 답하는 그 사람이 리플이 두르고 있는 문을 관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는 한 겹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한번 날짜를 보시면요. 미국에는 지니어스법이라는 스테이블 코인법이 작년 여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값이 널뛰지 않도록 미국 돈의 가치에 묶어둔 코인이고요. 리플도 역시 마찬가지로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법의 핵심 세부 규정을 완성해내는 법정 마감일이 바로 7월 18일입니다. 이번 케빈 워시의 상원 증언 4월 뒤인데요. 실제로 크립토타임스에 따르면은 그 규정에서 연준이 맡은 몫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묘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디크립토 보도인데 연준이 스테이블코인 고객 확인 규정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이 전임 의장 파월을 포함해가지고 이사 전원이 찬성을 했고요. 딱 한 사람 케빈 워시만 기권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 침묵을 어떻게 읽을지는 지금부터는 제 몫입니다. 더 센 규제를 원해서 아꼈는지 그리고 더 느슨한 판을 그리는 중인지 기록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증언에서 스테이블코인 질문에 어떤 온도로 답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암호화폐 시장을 순식간에 급등으로 풀 열쇠 바로 클래리티법입니다. 이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신분을 정해주는 교통정리법이죠.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요.
상원은행위원회까지도 넘은 상황입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요, 상원은행위원회 안이랑 농업위원회 안을 하나로 합친 병합수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될 수가 있겠는데, 이 두 법안을 그냥 풀로 붙인 게 아닙니다. 협상을 거쳐가면서 70쪽이 넘는 내용들이 새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소비자 보호 쪽이 강해졌다라고 합니다.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르면은 다음 주 본회의행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표결 일정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고, 또 백악관도 병합안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쟁점 중에 이 뉴스 제목에는 잘 나오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람 문제입니다. 이 법은 XRP 같은 디지털 상품의 감독을 CFTC, 그러니까 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에 넘기는 구조인데, 이 정작 증권 감독 기관인 SEC랑 이 CFTC의 위원 자리를 누구로 채울지 이게 협상 테이블에서 막혀 있거든요. 이 미국의 백악관에서는요, 상원 여야 지도부에 서한까지도 보냈습니다. 야당이 위원 후보 명단을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었죠. 이 법이 통과됐더라도 그 법을 굴릴 사람 의자가 비어있으면 시행은 공회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문 싸움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면은 인사 싸움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안 원문을 열어보면요, 마지막으로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의회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 법의 원문에는 코인 규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방준비법,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기관의 근거가 되는 법을 고치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은행이 개인에게 특정 서비스를 직접 내주지 못하게 막으면서 통화정책수단으로서 CBDC를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만드는 디지털 돈인데요. 근데 워시 본인이 이미 CBDC를 나쁜 정책 선택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러왔었고, 상원은 2030년까지 연준의 CBDC 발행을 막는 조항이 담긴 법안까지도 통과시켜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연준의 새로운 수장이 처음으로 입을 여는 주에 그 연준의 족쇄를 채우는 조항이 담긴 병합안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 두 무대는 같은 방향성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병합안 테스트가 실제로 공개가 되고 다음 주에 본회의 절차 시도로 이어지는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먼저 코인데스크가 협상에 관여한 인사들의 말을 이용해서 이번 주 공개 가능성을 전했었고요. 그리고 법안을 이끌고 있는 루미스 상원의원이 지난 8일 지금 못하면 2030년까지 다른 나라가 규칙을 쓰게 된다, 이러면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미룰수록 죽는 구조라는 것들을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미국의 월가 분석가들이 7월 말에서 8월 7일 이때 사이를 실질적인 마감선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시간의 압박이 텍스트 공개를 강제하는 구조인 건데,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거는 가격창이 아니라 딱 두 가지입니다. 병합안이 실제로 공개되는지, 그리고 케빈 어시가 스테이블코인과 마스터 계좌 질문 앞에서 어떤 온도로 답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매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도와 현금 비중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겠고, 시장 좋을 때 계속해서 매수만 하다 보면요, 정작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정말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시장 좋을 때는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들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좋은 가격에서 모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풀 정보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단기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를 강조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데요.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것들은 누군가에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로이터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회사가 돈 잘 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돈이 1년에 약 42조 원 정도가 어디로 흘러들어간지를 지도를 추적을 해봤는데, 그 끝에서 엑스머니가 나옵니다. 로이터가 전한 내용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돼요. 스페이스 X가 당분간 인공지능 AI로 돈을 버는 곳은 우주가 아닐 거다. 바로 땅 위다라고요. 잠시만요. 이 스페이스 X면은 로켓 쏘는 회사가 오히려 우주 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 AI로 돈을 번다는 것도 이상한데요. 근데 그게 도지코인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이 물음표 두 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딱 두 문장으로 깔아보겠습니다. 올해 2월달 로켓 회사 스페이스 X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 XAI를 통째로 사들였죠. 그리고 최근에 이 둘을 스페이스 XAI라는 이름으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요, 미국 멤피스라는 도시에 콜로서스라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아주 값이 비싼 고성능 컴퓨터를 무려 수만 대 모아둔 초대형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AI를 공부시키고 일을 시키려면 이런 건물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원래는 자기네 인공지능 그록을 키우려고 지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히려 생각보다 뜻밖의 사업 하나가 생겼어요. 이 건물에 남는 성능을 다른 회사한테 빌려주면서 매달 사용료를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상 월세를 받는 임대업이 시작이 된 건데, 그 세입자 명단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는 엔트로픽이에요. 이 클로드라는 AI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콜로서스 1동을 빌려줄 수 있는 성능을 통째로 계약했습니다. 월세가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입니다.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1조 9천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입자는 구글입니다.
매달마다 1조 4천억을 내면서 고성능 AI 칩 약 11만 장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플렉션 AI라는 신생 회사인데 이번 달부터 매달 약 2,250억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 곳을 합치면은 매달마다 3조 5천억 원이 들어옵니다.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은 약 42조 원 규모인데요. 이 회사의 작년 AI 매출이 4조 8천억이었습니다. 1년 만에 8배 넘게 커지는 속도인 거죠. 그리고 들어간 돈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작년에 인공지능 AI 쪽에만 27조 원을 썼는데 이건 로켓이나 위성에 쓴 돈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로켓 회사의 무게중심이 지금 이미 인공지능 AI로 넘어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AI 컴퓨팅을 가장 많이 가진 회사입니다. 자기 칩도 직접 만들고 그런 구글마저도 남의 건물을 빌린다라는 거는 지금 AI 컴퓨팅이 그 정도로 부족하고 귀하다는 뜻이겠죠. 오죽하면 전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JP모건 전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은 이 회사의 AI용 전력은 2029년까지 지금의 9배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가 만드는 전기의 4배나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래 머스크가 돈 잘 버는 거 알겠다. 근데 그게 도지코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지금부터가 오늘의 본론인데요. 이 42조 원이 흘러 들어가는 곳의 조직도를 펼쳐보자면요. 작년 당시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 XAI가 X를 인수했습니다. 옛날 트위터 그 X가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달 스페이스X가 그 XAI를 인수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로켓도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도 그리고 X도 그록 AI도 전부 다 한 지붕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지붕 아래로 들어왔다. 이건 로이터가 합병 소식을 전하면서 쓴 표현 그대로인데요. 한 지붕 아래에 누가 사는지를 보세요. 바로 엑스머니입니다. 지난달 도지 홀더들 가슴 아프게 했던 그 결제 서비스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엔트로픽 그리고 구글이 매달 보내는 3조 원 넘는 월세가 쌓이는 회사 그리고 엑스머니를 운영하는 이 회사가 같은 회사라는 거. 도지코인의 마지막 남은 실제 사용 카드가 바로 엑스결제인데 그 카드를 쥔 회사의 금고에 1년에 42조 원짜리 새로운 돈줄이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회사에 돈이 많다고 도지코인을 넣어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 그 사건을 한 번 더 꺼내가지고 이번에 다른 각도로 보셔야 되겠죠. 6월달에 시장이 도지코인을 던진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엑스머니에 코인이 없다. 그러니까 도지는 버림받았다. 이 엑스머니가 왜 진짜 돈만 갖고 시작했는지를 뜯어보시면요.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순서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엑스머니는 출시 전에 미국 40개가 넘는 주에서 송금 면허를 하나하나 받았었죠. 카드 회사 비자량도 손을 잡았었고 면허부터 깔고 시작하는 회사는 반짝하고 접을 집이 아니라 오래 갈 집의 기초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값이 널뛰는 코인을 처음부터 태우게 된다? 그렇다면 그 면허 심사가 전부 다 꼬이게 되겠죠. 게다가 이제는 AI 임대업이 돈을 벌어다 주다 보니까 엑스머니가 무리해서 서두를 이유가 없겠고 급한 집은 순서를 건너뛰겠지만 여유 있는 집은 순서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그 장면은 도지코인이 최종 탈락한 순간이 아니라 아직까지 도지의 차례가 오지 않은 순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펴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지점은 따로 있어요. 총 2개인데요. 한 개는 사람 이야기고 한 개는 구조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작년 당시 머스크가 엔트로픽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린 적이 있었죠. 엔트로픽이 이기는 그림은 애초에 없었다라고 이런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엔트로픽이 어떤 존재가 됐나요? 매달마다 1조 9천억을 꼬박꼬박 보내주는 최대 세입자가 됐습니다. 자기가 비웃던 회사가 보내는 월세가 자기 제국의 금고를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 금고가 있는 집에 엑스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조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더 큰데요. 지난달 6월 이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죠. 상장이라는 건 주식시장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려서 누구나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투자자들한테 새로 끌어모은 돈만 112조 원이 넘어가는데 첫날 회사 몸값은 3천조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근데 도지 홀더한테 중요한 거는 그 숫자가 아니라 지금 상장의 성격입니다. 상장에서는 중요한 결정들을 반드시 문서로 공개해야 되죠. 이걸 공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엑스머니에 코인이 붙는다면 그 소식은 일론 머스크의 새벽 트윗이 아니라 공식 문서랑 분기 실적 발표로 나오게 된다는 거고 지금까지 도지코인은 트윗 한 줄에 울고 웃는 코인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저물어가고요. 개미도 기현과 같은 출발선에서 문서로 확인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다만 무조건 좋다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에서 반드시 같이 챙겨가셔야 될 2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42조 원 자체가 확정된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3가지 계약 모두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해지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본인도 콜로서스를 몇 년씩 빌려주기로 못 박은 건 아니겠고 우리 쪽 컴퓨팅이 부족해지면 되찾아야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2조는 지금 속도가 유지된다면 나오는 숫자죠. 통장에 이미 찍힌 숫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더 중요한데요. 나중에 엑스머니에 코인 기능이 붙는다?
그래도 이 코인이 도지코인이라는 보장은 없겠죠.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지난 4월 머스크한테 공식적인 서한을 보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크립토 통합을 시사해왔었고 미국의 새로운 코인법을 활용하면은 X가 자기만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값이 달러에 고정되도록 만든 자체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만약에 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게 되면은 도지코인은 잔치상 옆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겠죠. 이 가능성을 모른 채로 기대하는 거, 알고 지켜보는 거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결국에 도지코인 이야기가 한 줄도 없는 42조 원짜리 뉴스를 따라가 봤더니 그 돈이 고이는 지붕 아래 엑스머니가 살고 있었다는 거고 6월 달에 탈락은 끝이 아니라 순서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고요. 또 대신에 해지 조항 그리고 자체 코인이라는 두 가지 변수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정답은 트윗이 아니라 공시라는 문서에서 나오겠죠. 그렇다면 상장 이후에 처음 나올 실적 발표에서 엑스머니의 진짜 성적표 그리고 코인의 힌트는 과연 어떤 항목에 숨어 있을까요? 그날 우리가 보셔야 될 체크리스트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 하나만 바라보기에는 이게 쉽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냉정하게 살펴봤을 때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알트들 코인들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여러가지 디파이, RWA, 인공지능 AI 관련 테마 코인들 강력하게 상승했었죠. 이 도지코인은 기대감에 비해 가지고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와가지고 모든 비중을 알트들로 옮긴다, 강세 섹터로 옮긴다,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결국에 중요한 점은요, 본인에게 맞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만들 줄 아는 거고, 만약에 도지코인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이시라면은 더더욱 비중 조절과 분할 매수 습관들에 대해서 만드셔야 되고요. 시장이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준비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 그대로 그 누구도 최저점과 최고점을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점만 기다리기보다는 이렇게 적당한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을 하고 적당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하는 습관들을 만든다면 훨씬 더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들 수가 있겠죠.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 급하지 않게 대응하는 습관들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비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